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바의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고 나서 클래스를 처음 만들면 생성되는 클래스의 기본 구조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기본 구조랑 문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바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좀 알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결국엔 소스 파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클래스의 이름이 테스트니까 분명히 파일 이름은 test.java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java.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 나면 실제로는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클립스에서는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컴파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컴파일이 될 겁니다.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 파일을 실행 파일로 바꾸는 걸 가지고 컴파일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컴파일이 되어지면 .class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가 생성될 겁니다. 이 .class라고 하는 놈은 소스 파일과 이름이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est.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test.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test.java라고 하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이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은 클래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클래스랑 동일한 실행 파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행 파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class 파일이라고 하는 놈은 실행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서 되게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class라고 하는 실행 파일은 어디서 돌아가는 실행 파일이라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실행 파일이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class라고 하는 것을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을 딱 시키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요, 자신이 깔려있는 어떤 운영체제든지 간에 그 위에 JVM이 올라가 있는 꼴일 테니까 그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할당받아요. 자, 그 메모리를 실제로는 4동강을 내는데 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이후에도 제가 이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다루겠지만 개발자가 작업할 때는 3단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영역, 스택 영역, 그리고 힙 영역이라고 나눠지는 이 3가지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받아서요. 실제는 할당을 받은 다음에 이걸 쪼개는 거죠. JVM이. 그렇게 쪼갠 다음에 이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클래스를 로딩을 합니다. 클래스 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로딩합니다. 클래스를 로딩한 다음에 그 클래스 뱃속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메서드 영역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메서드 영역 내부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게 JVM이 하는 일 다예요. 자, 그럼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하니까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놈이 이놈이 메인 메서드거든요. 그럼 메인 메서드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메인 메서드 중괄호 안에 지금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 한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system.out.println 화면 출력이라는 글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화면 출력이라고 하는 글자가 콘솔에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이 영역,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클래스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클래스가 로딩된다고 해서 스태틱 영역, 그리고 파이널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메서드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여기에는 이름이 4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스택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힙 영역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java라고 하는 것은 소스 폴더에 있는 거고요. 바이트 코드, 다시 말해서 컴파일했을 때 실행 결과는 .class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빈 폴더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소스 폴더 밑에 있는 자바 파일과 빈 폴더 밑에 있는 클래스 파일을 다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스 폴더와 빈 폴더 밑에 바로 그냥 소스와 클래스 파일이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패키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클래스 바깥에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 패키지 하고 나서 어떤 폴더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 패키지라고 하는 코드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죠. 윗부분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처음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처음 클래스가 생성될 텐데 그 클래스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출력을 하는 코드를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클래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결과적으로는 화면 출력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자, 그게 이런 실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지고 실행이 된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코드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문법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달 때 주석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답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만든 클래스고 여러 줄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줄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슬래시와 에스텍과 슬래시 라고 하는 놈 안에다가 여러 줄 주석을 달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줄 주석을 달고 싶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슬래시 2개만 하게 되면 한 줄 주석이 되어집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말 그대로 내가 여기다가 사용 설명서를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프로그램 이때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짰고 언제 짰고 이런 것들을 각각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아예 여기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된 거는 빈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패키지가 클래스 바깥에 패키지가 딱 하고 왔어요.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첫 줄에 옵니다. 주석은 어차피 빈칸으로 인식할 테니까 주석을 제외하고는 첫 줄에 와야 됩니다. 패키지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패키지가 왔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릴까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는 exam01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분명히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일단 프로젝트 밑에는 소스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있을 거고요. 소스 파일 바로 밑에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소스 파일 바로 밑에 exam01이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test.java가 있는 꼴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들 때 클래스를 추가했죠. 자바를 추가한 게 아니라 클래스를 추가했단 말이죠.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요, 여기 지금 public class test라고 되어져 있고요. 정확하게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하고 나서 클래스 이름이 오는 거고요. 여기 앞에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지정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당분간은요, 이 public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붙여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public에 대한 추가 설명들은 이후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는 건 파일당, 하나의 파일당 public은 최대 1개만 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가 여러 개 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놈만, 최대 한 놈만 퍼블릭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건 클래스의 키워드고요. 이 클래스 뒤에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클래스의 이름인 거고요. 그 앞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예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ABC라고 쓰셔도 되고요. KIM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스 파일 이름은 무조건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뭡니까? 테스트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소스 파일 이름은 무조건 test.java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름이 다르게 되면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나기 때문에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껍데기가 지금 클래스고요. 자, 여기 다시 지우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만큼은 지금 껍데기잖아.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를 가지고 있는 얘가 지금 클래스라고요. 그럼 그 클래스 뱃속에 누가 있냐면 이 점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을 가지고 우리는 메서드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혹시 다른 랭귀지를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랭귀지에서 특히 C 랭귀지에서 함수라고 불려졌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여기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이름을 기준으로 앞에는 리턴 타입, 뒤에는 소괄호와 중괄호가 무조건 오는 것이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뒤에는 무조건 소괄호, 중괄호가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지정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차차 배우시게 될 거고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적 메서드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스태틱이 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메인 메서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public static이라고 하는 놈은요, 뒤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꾸며주는, 이 메서드의 특징을 꾸며주는 말, 수식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놈은 메서드 이름이 메인 메서드인데, 이 메인 메서드는요, 어떤 메인 메서드냐면, 퍼블릭 스태틱한 메인 메서드예요. 자, 퍼블릭 스태틱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와닿죠? 당연히 안 와닿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꾸며주는 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가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 JVM이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클래스 영역 또는 메서드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곳에다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로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클래스 뱃속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가 땅 하고 실행되면서 그 뱃속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제로 실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팁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패키지 exam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서브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소스 바로 밑에가 아니라 소스 밑에 exam01이라는 폴더 밑에 자바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exam, 요게 없다라고 한다. 만약에 패키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없다면서요. 얘가 없으면 이놈이 없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 소스 바로 밑에 test.java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패키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위에 부분이 없을 테니까 클래스 바깥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 꼴이 되겠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클래스 안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고요.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패키지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때도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한번 해볼 텐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지정자인데,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는 최대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요. 최대예요, 최대. 최대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선언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클래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D라고 하는 클래스, 총 4가지의 클래스 중에서요. 퍼블릭한 클래스,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식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퍼블릭한 클래스는 하나밖에 올 수 없다. 최대. 절대 2개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바 파일은, 이 소스 파일은 반드시 뭐랑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바 파일 안에 클래스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4개나 있습니다. 클래스가 4개나 있으면 도대체 이 자바 파일은 4개 중에서 누구랑 맞춰야 될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퍼블릭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 100개든 1000개든 클래스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릭을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가 어떤 놈이 가능하냐면 자바 파일이랑 이름이 동일한 클래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A.java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클래스만 퍼블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맞춰야 되는 클래스 이름이 바로 퍼블릭 클래스입니다. 퍼블릭을 가질 수 있는 클래스는 하나밖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표를 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바 파일입니다. 이 A.java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행 파일이요. .class라면서요.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돌아가는 실행 파일은 .class란 말이죠. 자,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클래스가 총 몇 개예요? 클래스라는 글자가 4개 있잖아요. 지금 클래스가 4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A.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하나 있죠. 하나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하나의 실행 파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파일의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클래스의 개수만큼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소스 파일이 하나든 10개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소스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클래스별로 실행 파일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은 소스 파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A.java. 근데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요. 실행 파일이 4개 나오는 겁니다. .class 파일이 4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세요. 클래스 A라고 하는 것과 B, C, D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A라고 하는 것도 컴파일 돼서 .class가 나오는 거고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B.class가 나오는 거고요.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실행 파일로 C.class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마지막 걸 좀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거 요걸 잘 보시면요. 이 D라고 하는 클래스는 지금 다른 클래스랑 달라요. 다른 클래스는 여기 있는 루트, 다시 말해서 첫 줄에 그냥 다 정의가 되어져 있죠. 클래스 A도 첫 줄, B, C도 다 첫 줄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라고 하는 클래스는 바깥에서 정의가 된 게 아니라 C라고 하는 클래스의 내부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이걸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데 지금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뱃속에 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되면 그 클래스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이 D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C 뱃속에 있는 D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다시요. 만약에 클래스 뱃속에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클래스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바깥의 클래스 뱃속에 있는 안의 클래스 이런 식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C 뱃속에 있는 D라고 하는 의미로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표기 방법이 바로 달러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C$D.class라고 하게 되면 이 D라고 지금 클래스라는 글자가 4개가 있으니까 .class가 4개가 와야 되는 건 맞는데 마지막에 D라고 하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D.class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고요? C$D 다시 말해서 C 뱃속에 있는 D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달러가 바로 내부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 체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 파일별로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실행 파일입니다. 자바에서 실행 파일. .class 얘기를 하는 거예요. .class 파일. 자, 소스 파일별로 클래스 파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클래스별로, 다시 말해서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의 개수별로 다 각각 실행 파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바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보세요. 이 자바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클래스에다가 네모칸 치세요. 이렇게. 네모칸 치시고요. 이 네모칸의 개수만큼 .class를 쓰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체크할 거. 최대 하나만 퍼블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대 하나. 다시 말해서 최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예, 파일 이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최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최대라고 하는 것은 최대 하나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퍼블릭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자바 파일은 누구랑 맞아야 돼요? 예, 그때는 누구랑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B.java로 만들어도 되고요. C.java로도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여기 D라고 하는 놈은 안 되죠. C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걸로 뭐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내가 이 놈을 클래스 A와 클래스 B와 클래스 C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퍼블릭 없었을 때 내가 이 놈의 이름을 만약에 C.java라고 만들어 떠쳐 볼게요. 그럼 이제는 C라고 하는 놈만 퍼블릭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퍼블릭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클래스랑 내부 클래스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외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바깥에 있는 클래스를 외부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클래스 바깥에 있는 클래스. 자, 다시. 지금 클래스들이 쭉 이렇게 쭉 있는데, 클래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바깥에, B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 클래스 바깥에 있는 클래스죠. A라는 클래스. C라고 하는 클래스도 이 클래스 바깥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클래스들은 그냥 클래스 이름점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반면에 만약에 내부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의 클래스, 달러 표시에 안에 클래스 이렇게만 표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클래스, 달러, 내부 클래스, 점 클래스. 그래서 C, 달러, D, 점 클래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제를 그대로 짠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예제를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코드로 바꿔놓은 거고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가 있습니다. C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뱃속에다가 D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기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뭘까요? 이 자바 파일의 이름은 뭘까요? .java인데 이름은 뭘까요? 퍼블릭이 지금 누가 앞에 붙었습니까? A 앞에 붙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A.java가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A.java가 됐죠. 그럼 얘를 컴파일 하게 되면 A.class, B.class, C.class, 그리고 C$D, C 뱃속에 있는 D라고 하는 클래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테스트.class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바깥에다 테스트, 아까 했던 예제에다가 똑같이 했던 걸 캡처해서 테스트.class도 같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요것만 보세요. 요 파일, 지금 요 A.java라고 하는 파일이 컴파일된 건 여기 박싱한 제가 지금 A, B, C와 C$D라고 하는 요거가 그냥 그대로 요 파일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파일이 컴파일돼서 나온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패키지가 지금 exam01이라고 되어 있는데 exam01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놈들, 이 네 가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본적으로 콘솔 출력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자바에 대한 기본 문법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콘솔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라든지 이거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앞에가 대문자로 쓴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의 열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합해 놓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죠. 화면 출력이라고 하는 글자. 이런 것들이 다 문자열입니다. 자, 문자열은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배우고 나서 쓰기에는 앞에서 너무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것들이 꽤 있으시겠지만 우선은 외우고 나중에 그쪽 해당 챕터에서 원리를 깨우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는 그냥 사용 방법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자열은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안녕이라고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오류입니다. 무조건 오류입니다. 자, 문자열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서 표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거든요. 문자열은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자열이랑 스트링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다른 것을 더할 때는 항상 결과가 문자열로 나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문자열이랑 문자열 더하면 문자열 나오고요. 문자열이랑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시게 될 텐데 정수랑 실수랑 true, false 이런 것들을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바를 통틀어서 8개밖에 없습니다. 그 8개를 기본 자료형을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뭐 정수든 실수든. 스트링이랑 기본 자료형을 더하게 되면 문자열입니다. 기본 자료형이랑 스트링, 문자열을 더해도 여전히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결과는 무조건 문자열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로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죠. 안녕이라고 하는 거, 자, 땡땡이라고 하는 거 쌍따옴표 안에 표시된다고 썼죠? 안녕 플러스 하세요라고 쓸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를 연결하게 되면요. 이건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이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뭐 나와야 된다고요? 문자열입니다. 그럼 어떤 문자열이 나오냐면 두 개를 연결한 문자열이 나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꼭 기억한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출력하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system.out.println 여기 지금 제가 xxx라고 됐는데 이 x라고 하는 것 대신에 프린트라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지고 프린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지고 프린트프가 들어가면 프린트 포맷의 약자예요. 프린트프가 들어가면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프린트 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뉴 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화면 출력, 문자열이네요. 땡땡이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화면 출력이라고 쓰면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콘솔 화면로,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으로 그냥 화면 출력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다음 줄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출력을 하게 되면 다음 줄로 나오는 거죠.
자, 화면 더하기 출력, 안녕 더하기 하세요 해봤잖아요. 화면 더하기 출력은 그냥 화면 출력이라고 나오겠죠. 자, 프린트 라인에는 문자열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3.8이라고 쓰면 3.8이 출력이 되고요. 3 더하기 5라고 쓰면 계산 결과인 8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더하기 3 하게 되면요. 화면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3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과 어떤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한쪽만 문자열이면 문자열이라면서요. 그럼 화면 더하기 3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화면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 더하기 3 더하기 5는 뭘까요? 자, 보세요. 앞에서 더하기는 항상 앞에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 3이라면서요. 그럼 화면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온 거잖아요. 문자열 더하기 다른 것은 문자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화면 3이라고 하는 것에 문자열에다가 또 다시 5를 넣었으니까 화면 3, 5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에 걸 보시면 조금 특이해요. 마지막에 거는 3 더하기 5 더하기 화면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3, 5 화면이 나오느냐, 8 화면이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더하기는 항상 앞에서부터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5는 문자열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숫자 더하기 숫자입니다. 아까 3 더하기 5가 뭐가 나왔습니까? 8이 나왔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3 더하기 5가 8이 먼저 나오고, 이건 문자열이 아니니까 그냥 계산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화면을 할 테니까 8화면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프린트 다음에는 문자열도 출력할 수 있고 숫자도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서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여기 L입니다. I가 아니라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LN이 붙으면 출력을 하고 나서 무조건 커서는 다음 줄로 자동으로 한 칸 개행된다. 한 칸 다음 줄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3이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하는 공간에다 집어넣고 화면이라는 글자를 B라고 하는 공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A랑 B를 각각 집어넣어서 변수 이름으로 출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출력하게 되면 3이 나올 거고요. B를 출력하게 되면 화면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B 플러스 출력하게 되면요. B가 가지고 있는 값이랑 출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화면 출력이 될 거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출력하게 되면 실제로는 3 더하기 화면 더하기 출력이 될 테니까 3화면 출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당분간은 이거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화면 출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배우는 거는 중후반부에서 배우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이해가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 라인이랑 동일한데요. 다 똑같은데 줄 바꿈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화면이라고 출력하게 되면 화면이라고 글자가 나오고요. 엔터가 쳐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화면 출력까지 나올 거고요. 또 3 하게 되면 3이라는 글자가 또 그 뒤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행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 C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고 자바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운 형태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프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프린트프를 써야 될 상황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프린트프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 포맷의 약자인데요. 자, 프린트프 하고 나서요, 일단은 여기에 콜론을 붙입니다. 세미콜론,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합니다. 쌍따옴표를. 자, 그리고 나서 %D라고 쓰게 되면 %D라고 하는 것은 10진수를 출력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D라고,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것은 줄바꿈을 얘기하는 거고요. 줄바꿈입니다. 그러니까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가 있고 %O가 있고 %X가 있습니다. %D는 데시말이고요. %O는 옥탈이고, %X는 헥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10진수, 8진수, 16진수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건 줄바꿈이니까 10진수로 표시하고 줄바꿔라. 8진수로 표시하고 줄바꿔라. 16진수로 표시하고 줄바꿔라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값을? 30의 값을. 그럼 30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10진수로 들어가는 소리고요. 30의 값이 여기 들어가면서 %XL에 들어가면서 16진수로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거는 8진수고요. 자,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숫자랑 30을 8진수로 바꾸면 36이 되는 거고요.
36을 마찬가지로 16진수 바꾸면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6진수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는 printf라고 하는 놈은 이런 형식으로 %d니, %o니, %x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실제 들어가는 값을 오른쪽에 컴마 뒤에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s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 10진수였고 %o가 8진수, %s가 16진수를 표현한다 그랬었죠. 자, %s는요,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문자열이 와야겠죠. 자, 출력이라는 글자를 %s 자리에다 집어넣고 줄바꿈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f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를 표시한, 소수가 포함되는 실수를 표시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5.8이라고 쓸 거고요. 5.8이라고 하는 실수를 %f 자리에다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해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f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소수점 자릿수가 되게 꽤 길게 나와요. 5.80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자, %f 사이에다가 4.2라고 썼어요. 4.2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4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릿수예요. 자, 2라고 하는 것은요, 소수 자릿수예요. 그럼 바꾸면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전체는 4글자로 하고요. 소수는 두째 자리로 하겠다. 전체는 하나, 둘, 셋, 점까지 하나, 둘, 셋, 4개고요. 소수점은 4자리까지만, 2자리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80이 출력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썼어요. %d와 %4.2f 그리고 줄바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라는 것이 몇 개 들어갔어요? 2개 들어갔죠. 그럼 뒤에 컴마 다음에 숫자가 2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는 4고요. 하나는 5.8입니다. 그럼 4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4라고 하는 것을 10진수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4가 들어갈 거고요. 4와 이 글자가 될 거고요. 5.8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5.8이라고 하는 것은 4.2f 자리에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전체 자릿수는 4로 하고 소수점 밑으로는 2칸만 해라 라고 했으니까 5.80이 나올 겁니다. 자, printf는 조금 설명이 길긴 했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수업을 할 때는 실제 화면에 출력할 때는 90% 이상을 95%까지 이상을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프린트를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은 printf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특정 포맷으로 정렬하거나 글자를 매칭할 때 주로 사용하니까 일단은 프린트 라인과 프린트를 기준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바 시작하기에 이론 파트 전체예요. 자, 여기 당연히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습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랑 실행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자바를 추가했을 때 실제 폴더 구조상으로 어느 폴더 밑에 어떤 클래스 파일이 생기고 어떤 자바 파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